정지민 시민관께서 또 부산 형제복지원 터를 다녀오셨다고. 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갈 생각하셨어요? 형제복지원은 워낙 뭐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죠.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별명이 있는 사건이니까 범죄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근데 거기 지금 아마 남아있는 게 별로 그렇다면서 좀 흔적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여기에요? 이게 축대인가? 아, 이게 축대인가 보네.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게 1987년에 드러났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 또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있는 불황인들을 단속에서 수용하고, 말은 보호죠. 단속에서 보호하고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오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복지시설에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릿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걸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 만든 원장 박인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그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예.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 거의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걸 지으라면 형제복지원 산이요 45도 정도 가는 격경사예요. 그걸 자갈을 지고 뛰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부탄은 매일 맞았어요. 안 맞은 날은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맞아서 늘 피가 나고 쓰러져가지고. 나도 사람 많이 두드려 뵀어. 내가 살기 위해서. 성폭행이라든지 구타라든지 그런 걸 쉽지 않게 많이 보고 조금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이제 성폭행을 했죠. 딴 언니들이 밤에 불지기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 처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탈출을 하는데 막 호래기 소리 나는 게 호래기.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막 죽으라 막 뛰네.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이쪽인가? 이쪽이었죠. 여기예요? 이 사무실가. 이게 축대인가? 이게 축대인가 보네. 여기 형제복지원 시설이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게 만든 게 법인데 그때 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 박인근 당시? 씨. 네, 그 당시. 알려졌던 발각이 된 건가요? 네, 한 검사가 네. 꿩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뭐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람을 지키고 거기 막 사람을 뚜루 패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제 경찰을 잠복시켜서 계속 촬영하게 하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이제 정말 잡은 그 거죠. 검사분이 꿩사냥 안 했으면 그거 모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계속 몰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권력자나 그런 사람하고 어떤 결탁이 돼 있어야 가능한 그게 이제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 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줬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표창도 받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유력 인사였죠. 숨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이름도 거리가 알고 깨끗해졌으니까. 예.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았다니까. 박윤 원장의 가슴에는 시퍼런 불덩어리가 침. 이것이 바로 원생들의 적금 통장이다. 총 적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부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내가 위선자란 말이오? 이래도 내가 사회사업을 빙자해서 부정 축조를 했단 말이오? 어쩌면 원장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특수감금죄라는 거는 감금시켜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게 특수감금죄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가두고 잡아가고 수용하고 한 거는 내무부 훈령 410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령은 그냥 내무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지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률이 있어도 사람을 가두는 법률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위헌인 거죠, 위헌. 네, 네. 위헌이고 불법이고 무효인데 근데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20조가 정당행위인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거는 정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대법원은.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헌인 법령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죽었죠.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 판결로 보면은 근데 이 잔혹한 모든 행위들이 해도 되는 일 안에 속해 있다. 그렇지. 횡령만 안 했으면 완전 무죄일 뻔했네. 네, 완전 무죄.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보기 싫지만 또 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주는 거죠. 싹 일수함으로써.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사실 감옥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던 그 흉악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언제 나오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일에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그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여기 이제 아이일 때 그 사진이거든요. 많이 아파서 84년도에 9살이면 우리보다 더 젊은 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다가 뒤에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말로 다 못다한 거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부탁합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1976년 8월 17일생이고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했고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입니다. 형제복지원이 어떤 곳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딱 하나는 지옥이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고요. 불황인이라고 할지라도 잡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그때 불황인들이라고 잡혀갈 때 사람들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저렇게 못 살고 힘든 사람들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아. 저런 사람들 추위에 떠는 것보다 저기 들어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는 게 얼마나 좋아. 이 자체가 폭력행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민들 박수 쳤지만은 선의의 박수를 쳤지만은 자기 이웃들이 잡혀간 거고 자기들이 잡혀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많게는 12년까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다 흩어졌고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돈 한 푼 없이 길거리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 사건 해결해 주겠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7년이 됐음에도 누구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집에서. 원장이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형제복지원을 들고 나왔을 때 박근혜한테 또다시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내 자료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2018년에) 법무부에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 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 2018년에 권고하기를 비상상고를 해라. 비상상고. 그러니까 비상상고라는 말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에만. 네, 아주 특별한 그거죠. 비상상고는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판결을 계속 놔두면 법령 시스템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2018년에 문물 검찰총장이 여기 와서 비상상고를 했어요. 네네. 그 얼마 전에 3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난 그게 비상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각시켜버리면 왜 비상상고를 하라 그랬는지. 비상상고 하라는 건 이제 법무부가 그래도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고 대법원은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비상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형평의 이 저울이라는 거는 재판의 저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공평하게 해와야 되는 건데 어떤 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그걸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는 이런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상고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순서가 이제 국가 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국가 배상 소송을 하려면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이 판결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어요.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걸 했다.
그 판결 이유서가 어떤 사람들은 사탕 발림이다, 자기 대법원 면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또 한 번 확인받았다.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여해 준 부분이 나는 일단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냐 못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대법원도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바꿀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근데 약간 절충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한 그걸 되돌리는 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할 그런 수도 거, 있어요. 예. 그게 무너지면 그거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회에 같고.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나라마다 보수적인 거죠. 다르겠지만, 예.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나 딱 그걸 지키자는 거죠. 딱 지키자. 네. 딱 그 법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유동성이나 뭐 플렉서블한 것보다는 그리고 그 계기로 그 동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거죠. 네네. 이게 술은 항상 그 백성과 그 국가의 싸움이야. 예. 그냥 풀어주자니 너무들 술 먹고 흥청망청하니까 통제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너무 통제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적으로 뭐 금주법 이런 것도 있고 허가제, 면허제 뭐 이런 것들을 해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왜 이게 술 박물관에 가서 이게 얘기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주치감경.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면 이제 범죄 요건이라는 게 구성 요건,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책임이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이면 책임 무능력자고 책임 중에 하나가 그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그 당시에. 아니었던 거. 예, 그 당시에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사는 이제 심신 미약 그 하한을 2분의 1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거 가해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든요. 구형하는데 결국 정말 낮은 형량이 12년을 받아요. 그 12년을 받은 이유가 주치경감이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 차량을 타고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온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준법지원센터에 도착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이 심신미약 술 때문에 벌어진 심신미약을 악용한 대표적인 게 법조항에 따라서 아마 감경을 한 걸 거예요. 심신미약자는 감경한다. 2018년도에 법 개정이 됐는데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오히려 사실 강력범죄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성추행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법 개정이 됐더라고요. 성폭력 범죄는 감형을 할 수 없게 법 개정이 됐더라고. 이게 조두순 사건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친 거고. 주치감경이라는 어떤 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술 먹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직장 가서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사회 먹어서 전반적으로 좀 웃으면서 그런 분위기가 그거를 있긴 했죠. 그런 게 연장돼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게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확 일어서 지금은 이제 술 먹은 게 말씀대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강력범한테 발찌를 채우잖아요. 전자 발찌를. 그다음에 이제 팔찌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체액을 분석해서 술을 먹고 있다는 거 확인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혈액을 측정하는 혈액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땀. 여기서 체액이 나온다. 효모인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연주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력범이 술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의심스러우면 그거 완전 감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장면을 가끔 이렇게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제동을 못 하더라고요. 뭘 쳤는지도 모르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고. 인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으로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윤창호 법을 만든 윤창호 사건 있잖아요. 카츄샤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에 서 있는데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저녁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도 아니고 서 있는데 그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잖아요. 그래서 0.081인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14m를 튕겨나가요. 얼마나 충격이 엄청났으면 오랫동안 뇌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윤창호법이 이제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한 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거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사망자만 192명이 나왔었고요. 세계 3대 지하철 사고라고 알려질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었고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짙은 연기와 유독물질이 지하철역 일대를 투입한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브릿지 쏘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은데 2003년이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갔다 와서 좀 생생하게 숫자들이 막 머리에 떠 있는데 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본인의 어떤 신병 비관으로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인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죽기 위해서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탄 거고요. 중앙로역에 열차가 섰을 때 거기서 불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그 기관사가 내려서 이제 꺼보려고 했으나 이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갔고요. 상황실에서 알게는 됐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열차가 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열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요. 정화로역 진입시 조심해 운전하도록 하셔도 합니다.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차는 들어오게 되고요.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전기가 끊겨요.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계속 이제 방송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곧 조치를 취할 테니까 승객들은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한참 끌다가 위험한 걸 판단해서 이제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그 길을 뽑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시를 받고. 근데 그걸 뽑으면 문이 다 닫힌대요. 차 그리 놓고 차 좀 반대로 놓고 다른 데로 도망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놓고 차 들고 가야 돼.
당시에 수동으로 지하철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칸들은 문을 열지도 못했고 전동차 1085의 나머지 객차 세량은 출입문 12개가 모두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안에 수많은 인화물질로 가득한 열차 시트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가연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보일 수 있게. 네,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등 같은 게 있고 그것들이 다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아, 밑에 있었어야 볼 수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갈 때에도 고개를 들면 이제 바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다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에 충분히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으니까 셔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닫힌대요. 불이 난 지하 3층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상가 쪽 통로로도 몰려옵니다. 1080호 전동차가 도착한 뒤엔 시커먼 연기가 통로로 번져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닫히면서 지하철 역사와 상가는 완전히 차단돼 대피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다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다쳐도 옆에 문이 있어요. 이 사건 뒤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문을 못 찾은 거죠. 이 사고가 지하에서 난 사고잖아요.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지나면 거의 상황이 끝나요. 거의 사람들이 못 나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던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지금 지하철은 다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소재 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소재들로 다 바뀌었고요. 안전등 같은 건 다 바닥에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위에 이렇게 그 연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방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왜 불을 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죠. 김대한. 그러니까 뇌졸중 증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관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그리고서는 정작 본인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현장을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용의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같은 칸에서 방화하는 거를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방화범이라고 얘기해서 불과 1시간 만에 체포가 됐어요. 자기 혼자 죽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불을 내어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김대한 씨 같은 경우에는 참여나 이런 거를 했을까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 후 소식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재판 과정에서는 계속 오락가락 얘기를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2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김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뭐 그 뇌졸중 때문이겠지만 결국은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1년 반 뒤에 사망했고요. 기관사 2명과 운전사령 등 3명은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건도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스토킹 얘기예요.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뭔가 꾸준함, 적극적인 어떤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그럼요. 하라. 네, 좋은 의미였지만 이게 찍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치 않았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얘기가 되거든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새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빈소를 지킨 큰딸의 친구들은 남성의 스토킹이 석 달 동안 집요하게 이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5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피해자의 딸을 오래전부터 스토킹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한때는 좀 끈질기게 하면 그렇죠. 오히려 좀 낭만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많이 착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이랬을 때 계속 하게 된다. 네. 작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처벌받는 행위가 된 거죠.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보내고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다면 당사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겠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스토킹도 처벌이 잘 안 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받는 큰 고통에 비해서 여전히 벌금 8만 원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99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는 시도가 항상 됐어요. 어떤 국회든지 발의가 안 됐던 국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22년 만에 통과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된 게 작년이에요. 근데 근데 이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요 선진국들은 90년대에 이 스토킹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거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는 다 마쳤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이미 스토커 규제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형사처벌해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거를 환영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은 거죠. 국회는 그동안 스토킹과 애정 표현을 구별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유가족들은 많이 늦었지만 이 법이 꼭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행 첫날에 전주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고요? 10월 21일 00시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1시간이 지난 새벽 1시에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해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세요라고 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에 1시간 후에 또 벨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와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해갔어요. 그 예전 같으면 그냥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티커 발표하고 그냥 죄의 종류가 달라진 거네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5가지를 딱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따라가거나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문자, 전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상대방의 살고 있는 주거지나 갖다 놓는다든지 주거지 근처에 어떤 물건을 훼손한다든지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스토킹의 대표적인 사례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스토킹 행위를 흉기를 들고 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 스토킹 행위를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하는 법률이에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좀 변호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20년 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그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주범들의 조금 가려진 공범 하나가 있어요. 강모 씨라는 공범인데 강모 씨가 이 9년 동안 한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가 변호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됐고, 피해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성이었어요. 학생 때 이미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 못하고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을 조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를 해버려요. 네. 그런 성향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은 아마 가실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협박 형식의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커터칼을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협박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빨간색 펜으로 선생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막 써놔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족 것까지. 또 선생님의 뭐 차량을 훼손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기 때문에 더 그렇죠. 누르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사실 끔찍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근데 일단은 그 피해자분의 가족의 신상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던 선생님의 자료 쳐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조주빈의 공범 강 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십 차례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다 구속됐고 그거 진짜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해야 돼.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발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흥신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선생님이 결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었거든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습 협박이에요.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죠. 1년 2개월 동안. 이분이 고통받았던 기간은 1년 2개월의 형사리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좀 불공평한.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1년 2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가 중단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구치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야. 난 반성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선생님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지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던 아이니 출소하면 당연히 또 협박이 이어졌겠죠. 출소하기 이틀 전에 이사도 가고요. 전화번호는 이미 수없이 바꿨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5개월이 되는 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간 집 우편함에 선생님의 바뀐 주민번호와 그리고 가족의 주민번호가 또 적어진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인데 출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죠. 구청에 사실 우리 뭐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증명서 발급하고 이럴 때 주민번호, 이름 있으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당시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좀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신상 정보를 받아서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죠. 공익요원에게 한 건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강모 씨도 개인정보를 빼내 수차례 조주빈에게 건넸지만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단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떤 혐의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실형 갔다 오는 거는 되게 큰 거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저희 납득하지 않지만 정가와 관련된 거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받지 않는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호해줄 사람 이런 식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조주빈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협박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겠죠. 이 스토킹 가해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좀 보복해달라. 아,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살인 첨부를 첨부를 실제로 400만 원을 주고 하고 실제로 살인 예비죄로도 유죄를 받았어요. 아, 나는 죽이려고 한 목적은 없다. 그냥 뭐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살인 예비죄도 인정이 됐고.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조주빈에게 A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씨의 딸에게 독극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 좋아.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했고 이 N번방의 사건과 함께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3년형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13년 뒤에 선생님한테는 13년도. 그렇죠. 이 13년 뒤가 문제죠,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20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N번방 관련된 피고인들은 다 20대 초중반.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고소를 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상 공개를 좀 요구를 해요. 이 가해자 좀 신상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청원을 하고 그 국민청원에 51만 명이나 사실 동의를 했고 당시에는 되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고통과 끔찍함과 어떤 무력감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스토킹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 사건 한 번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 준다면 하루를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스토킹 피해거든요. 공범 강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나 어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분 변호를 하셨으니까 이 강 씨를 재판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네네.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아요. 네. 그냥 아휴 또 저런 애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첫 재판에서 그 강모 씨를 처음 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재판을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했었어요. 네, 자기 변호인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 그 애티튜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신도 몰라요. 피고인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척하는 쇼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쇼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상당히 특이한 사람. 최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 나라는 발달 장애가 죄악이다. 따라서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오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가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란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나라 탓하는 거. 이게 그렇죠. 자기는 장애가 좀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날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난 우리나라가 싫어. 떠날 거야.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나 저기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반성문도 제출. 네, 했죠. 그렇지만 판사가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와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못 느끼는 예,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제로인 거죠. 반성의 의미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 때문이었는데요.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단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 없으셔서 모를 것이다란 취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강 씨가 범행 내용이 안 좋은데도 자꾸 억울하단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반성 태도를 알리고 싶다면 생각을 하고 쓰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스토킹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뭐 형량도 강하게 처벌하기 중요하지만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일단은 스토킹의 행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인 법률이기는 해요. 아직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좀 충분한 피해 보호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분명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좀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처음 입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사실 개정을 하는 거는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아주 특성이 분명한 범죄거든요.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서 끊임없이 법률이 따라가야 돼요. 법률이 절대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네, 법률은 뒤따라가야 돼요. 계속 예, 계속 개정에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많죠.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방의 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이 나 그만해, 나 싫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했으면은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일들이 해결돼요, 정말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유는 상대의 코끝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어록을 많이 남기고 계시네. 그 밀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밀양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생 가해자가 한 44명 정도 되고요. 44명이요? 네, 정식으로 입건된 아이들만 44명이었고 네. 그 44명의 아이들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박하고 이거를 말하게 되면 이거 유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촬영물 협박 범죄를 이미 그 당시에 했던 거죠. 거의 1년여 정도 동안 같은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경남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경찰서 조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여학생의 여동생과 사촌 언니를 유인한 뒤 금품도 빼앗아 왔습니다. 18년 전이지만 사실 지금도 저도 생생하거든요. 이 사건이 언론에도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가 맞아요. 됐었고 가해자들의 신상도 막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한눈에 봐도 누가 누군지 알 만큼 학생들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진에 덧붙여진 글에는 이 학생들이 며칠 전 드러난 경남 밀양 지역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성폭행 가담 혐의 고교생 40명의 이름과 개인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했던 사건이어서 영화 항공주와 드라마 시그널의 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좀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네. 사건으로 볼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꼭 상기하고 좀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어깨를 펴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라고 지금 얘기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 2차 피해라는 말도 사실은 없었을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지 않았을 시점인데 2019년 12월 25일부터 아예 법률적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최초로 했어요. 수사, 재판, 언론 보도, 회복의 어떤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차별, 폭언,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2차 피해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의 전형이고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2차 피해를 다 입은 사건인 것 같아요. 이 피해 상황을 1년 동안 피해자가 얘기하지 못하다가 이모와 엄마에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와 엄마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비공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알았다. 비공개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사실 수사를 시작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뭐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언론 보도가 된 경위가 보면 당시에 어떤 경찰이 그 출입 기자에게 배포하는 보도 자료라는 관행상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피해 사실인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떤 시 어떤 구에 사는지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좁은 동네라면은 누군지 다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어떤 기자들도 큰 고민 없이 당시의 관행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나 엄청나게 보도가 많았죠.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기사도 나갔고 친한 친구들은 저거 너 아니야? 너 맞지? 라고 바로 대번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피해자가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도 좀 피해 사실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성인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뭐 피해자가 있으면 이 앞에 경찰서에 꽉 차게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가해자들을 쫙 앞에 세우고 한 공간에요. 한 공간에 세워놓고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지목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끔찍해요.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경찰서에 가해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해자들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있었겠죠. 난리가 났었던 거고 부모들은 상당히 분개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사실 피해자의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 피해자는 그 상황 자체로도 엄청난 위압이죠, 위압. 트라우마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건 조사도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정말 당연한 원칙이 가해자랑 피해자는 절대 마주 보거나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시키거든요. 수사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폭력이죠. 내가 잘못해서 온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거는 경찰들의 모욕적인 그 폭언이었어요. 피해자를 향해서. 심지어 담당 형사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형사가 피해자한테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렸다. 얘네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너네 어떡할 거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아니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인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게 다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 피해자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경찰의 이런 수사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심했으면 그걸 인정했을까요, 법정에서. 이거는 뭐 회복될 수 없는 경찰의 이제 횡포고요. 모조리 처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찰서장이 사과를 하고 경찰관 8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복귀했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고. 아니 그리고 밀양 사건을 보고 나서 이런 류의 사건의 피해자들이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해를 한번 경험했던 가해자들은 웃는 거죠. 지금 이때의 이 수사관들은 특히 또 가해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내가 2차 피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깊이 그럼요. 생각해 볼 문제 네. 같아요. 당시 처벌이 어땠었죠? 놀랍게도 그 44명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10명만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이 없다고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공소권 없음.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소권이 없다는 얘기는 고소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고소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내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합의했습니다 하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있거든요. 당시에 2004년 정도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자 피해 학생이 이 44명에 대해서 누가 언제 뭘 했고 다 어떻게 특정하겠어요. 1년의 그 장기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성인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부는 고소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부는 또 합의가 되었다. 이런 취지로 문제 없이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됐을까요? 합의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였거든요, 친권자.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피해자에게 좀 가정폭력을 사실 일삼았었고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부여한 친권자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대리해서 어떤 형사 합의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친권을 행사할 정도의 자격은 매우 부족했었어요. 얼마나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지 자체도 저는 의문이고 수령했던 합의금도 사실 결국은 피해자한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척들이 나눠서 썼다 이런. 아버지와 아버지 친척들이 나눠 썼다고요? 소년부 송치를 한다는 거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은 다 소년으로 보거든요. 품행의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소년부로 지금도 그렇게 송치를 하고 있어요. 소년법에 따라서. 왜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를 했느냐 그 얘기를 보면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줄 만큼 죄질은 안 좋은 건 맞다. 근데 이 가해자들이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피해자와도 합의도 되었고 피해자가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나서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생각. 실제로 이 친구는 이 사건으로 4번이나 전학을 가고 전학을 가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아주죠? 피해자니까 안 받아줍니다.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학교에 소송해야 되지 않나요? 몇 달 뒤 피해 여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전학할 학교를 찾았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빈자리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학교의 자체에서는 사실 받기도 좀 그래 사실 받아야 되죠. 걔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예 지역을 바꿔서 다른 학교로 가요. 근데 그 학교도 다닌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가해자 측 부모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에 그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가해자 부모들도 피해 여학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조르고 어렵게 전학한 학교에까지 갑자기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집에 앞에 와서 화장실 숨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둡니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반면 가해 학생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너무 무슨 근거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차라리 쓰지를 말든가. 이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2차 가해가 시작이 된 케이스인가 판결까지. 맞아요. 사회적이고 사실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나 인권의식이 조금 있었던 기자님들은 당시에 보도 간행이라고 해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2차 피해 상황을 정확히 최초로 보도한 기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기자님과 전화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네.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그냥 그대로 보도자료를 보고 쓰시는 거라 사건 어쨌든 좀 사실관계도 좀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고 기사도 이렇게 새롭게 쓰시고 하시려면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타사 동료 기자들한테 엄청 욕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뭐 경찰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복귀해 보자면 내심 이건 좀 제대로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기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특종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었을 텐데 울산 경찰청이죠.로부터 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당시 뭐 관행이었죠. 별 여과 없이 첫 번째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후에 이제 그 기사가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잘못됐으니 기사를 삭제해달라라는 요구였고 저희가 그래서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한다라고 기사를 이제 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 정정하겠다 그리고 사과까지 한 언론사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2차 피해라는 거에 대해서 밀항 사건 이전에는 사실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취재 관행들도 상당히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을 하실 정도로 사실 열심히 이 사건을 취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얘기가 사실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당시 가해자들이 지금 현행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성폭력 관련해서는 침고죄가 사실 다 폐지가 됐고요. 특히나 이 피해자가 일반 성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 청소년의 뭐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사실상 더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고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법제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전하고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통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지에서 피해자들을 이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 내가 동조한 걸까? 이게 성폭력이 맞는지 맞아요.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검열하거든요. 내가 좀 잘할 걸. 나 때문에 이 문제가 빚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우리 부모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자기를 비난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완벽한 성폭력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길에 생면부지의 남성한테 위협을 당해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종료 이후에 울면서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되어야 강간이지.
나머지는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보호의 영역에서 완전히 네.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력은 실제로 많이 없다. 그것도 사실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희한한 사건인 게 이거는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2004년에서 18년이 지난 2022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과연.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 피해자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간에는 이제 도가니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때 뭐 도가니 영화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했을 때 이제 온 국민들이 크게 이제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그 인화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그 청각 장애인인 그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또는 이제 그냥 일반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학교인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고요. 언어장애가 있는 18살 여학생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는 행정실장. 그때 교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냐 이름을 딱 쓰대요. 그 주사님 누구였습니까? 학교 생활 보육교사하고 또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전혀 정황을 전혀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과연 이렇게 교사로서 우리가 맞는가.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또 아무래도 이제 말도 잘 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교장, 뭐 행정실장,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던 사건이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그 참혹하잖아요.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 나이 많은 교장이 막 그게 이제 소설보다 훨씬 수위를 낮춰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판결문을 다 봤는데 소설보다 훨씬 더 소설보다 더 힘들고 아예 뭐 밤부터 새벽까지 막 묶어놓고 성폭행도 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은 가해자가 이제 6명, 피해자 아이들은 한 9명 정도 나왔고, 근데 뭐 누구나 뭐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가 있었음에도 좀 뒤늦게 밝혀진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폐쇄성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학교의 모든 관계자가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있고요. 교장은 이사장의 맏이고요.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차남이고요. 그러니까 이사는 또 부인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처제, 동서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교감, 이사, 이런 감사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군요. 그렇죠. 또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뭐 출입을 다 통제하고요.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여기 들어갈 때 기부금을 좀 불법적인 기부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뭔가 나쁜 일이 있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이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언어 표현을 잘 못하고 피해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굉장히 건강한 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청각 장애인이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또 지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뭐 아주 그렇게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외부에 잘 알려지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이 내부에 이제 교사가 계셨는데 그분도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학부형한테 이제 전화로 신고를 받은 거죠. 우리 딸이 행정실장한테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한다. 그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재단에 밑보이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구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여전 소방에서 몹쓸 했다고 피해 학생이 저한테 말했는데 농학생들이 겪은 고통 피해는 제가 바로 겪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 그 이연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그렇게 일으킨 거는 범죄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탐욕적이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너무 경매하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몇 살짜리 강간한 교장이 결과적으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도 징역 8개월. 뭐 다른 교사도 뭐 징역 10월, 뭐 징역 6월 뭐 이렇게 너무 받았어요. 경미한데요. 그리고 뭐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아예 서너 교직원은 문제도 안 됐고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들마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판사 때 이 사건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와서 돌아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이 가해자에게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다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를 해도 합의를 해가지고 고소 취소가 되면 그냥 그 순간 수사도 중단하고 재판도 중단하고 그냥 처벌을 면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고소를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거든요. 네. 그 당시 법이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아 그래요. 이 사건에서 어떤 아이가 피해자인데 얘는 지금 무섭고 부끄러워서 이 피해를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른 아이의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이제 불려가서 얘도 조사를 받잖아요. 그 조사를 받는데 아직은 자기 사건이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때 남의 사건이 문제됐을 때 그때 경찰 만났으니까 그때 고소할 수 있었잖아.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도 쉽지 않죠. 이거 내 사건을 말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무서운데 아이가 그것도 청각 장애 아이가 그냥 친구가 조사받는데 거기 경찰서 간 적이 있다고 그때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뭐 고소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판사들이 이제 판단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고소기간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검찰에 이제 그때 기소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중간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고소기간이 많이 지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간죄가 뭐냐면 원래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이제 제압하고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간죄는 어떤 다른 사유로 이미 제압 당해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뭐 약에 취해 있거나 뭐 교통사고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거의 한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그 육체적으로 뭐 짓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때 수화로 나는 이게 싫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옷을 벗겼는데 자기가 좀 끌어올렸다. 그러면 한 거를 한 거 아니냐. 한 거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 거 불능이 아니라고 해서 중간간죄가 아니라고 그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뭐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동 피해자도 그렇지만 실제 중간간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한 거 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무엇이라도 내가 한 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중간간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한거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간이 아니다가 그렇죠,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너무 엄격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인데 이 피해자들은 아이들이고 그렇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해석은 똑같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한 거 불능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한 거 불능일까? 참. 이 판결이 나오던 선고되던 날 그 법정에서 이 학교의 아이들,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겠어요? 이 선고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이제 분노하고 슬프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턴 기자가 이제 썼던 거예요. 그 기사를. 그걸 보고 이제 공진 작가가 이거는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인턴 기자가 뭐라고 썼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하게 된 거는 그날의 법정 풍경을 그린 젊은 인턴 기자의 스케치 기사였다. 그 마지막 구절은 아마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피고인 박보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강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너무 슬픔의 광란의 도가니 뭐 이런 의미로 작가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도 하셨는데 원래 도가니라는 이름은 쇠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어떤 그런 그릇 같은 거라는 겁니다. 또 아니면 이제 슬픔이나 강한 감정에 격정이 들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학교, 이 법정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그 좌절감과 슬픔과 분노 이런 걸로 그 도가니를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과 영화가 나온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온 국민들이 이제 들끓어지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도가니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학교 법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감독기관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방에는 이틀 만에 4만여 명이 서명했고 영화 도가니가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특별수사팀이 경찰에서 15명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예전에 불기소됐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럼 원래 기소했던 건으로 다시 기소를 하게 되는 건 안 되지 않나요? 그 재판받은 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일단 무혐의한 게 있어요. 증거 부족하다는 걸. 그럼 이제 추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네. 예를 들면 행정실장이 범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성폭행하고 묶어놓고 성폭행한 그런 것들이 기소가 되고 징역 12년이 나옵니다. 10년이 나오고 2심에 가서 이제 8년으로 감형이 됐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오고 그리고 인하학교도 2012년에 폐교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방기한 사람들,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소홀히 하고 방기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범인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소설과 영화와 그리고 국민들이 좀 뭔가 판결을 바꿔놓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건 국민들의 힘으로 바꾼 거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법이 많이 개정됐죠. 하나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에 만들어지고요.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성폭행했을 때는 친고죄를 다 폐지합니다.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그 중간간죄에서 한거 불능의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한거 불능 요건을 완화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개정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아까 폐쇄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라. 또 감사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이 해라. 뭐 이런 류의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이 둘 다 이제 도가니법이라고도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그렇게 닫힌 공간에서는 진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방치해서 놔두면 좀 열어줘야 된다. 닫힌 공간에는 비상구를 마련하고 또 창문을 열고 법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법원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우리가 당시에 2000년, 2005년 우리 지난 회의도 밀양 사건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과 지금 2022년에 느끼는 법감정도 사실 다른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기존에 정말 안일했던 시각, 인식,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픈 사건이지만 이걸 계기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2001년도에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회에 가던 한 여성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열흘 정도 자신의 옥탑방에 가두어 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라는 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5월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바로 이곳 옥탑방입니다. 김 씨는 외출할 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의 거점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부 사건이 선박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김길태 사건에서는 자신의 옥탑방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열흘 동안 이제 감금이 되어 있으면서 김길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길태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5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다를 주장을 하는, 납치해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풀어줬고, 또 담배를 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전화를 걸고 나가기도 했는데, 창문만 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사귀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를 주장한 게 50페이지예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김길태의 태도는 과거 범행 때를 보더라도 거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밖에 없는데요. 예? 라면밖에 안 끓여 먹었는데요. 지난 2001년 주부 납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말고는 신체에 위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예? 직접적인 상해를 가지 않았다. 위험만 직접적인 했다. 상해가 뭐죠? 물리력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 성폭행이 상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김길태의 주장을 그게 상식에 먹혔던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형을 해준 왠지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들을 네. 듣고 변화가 생긴 모양이야 판사가 지금.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 구조가 워낙 음침하고 옥탑방인데다가 쳐다보는 눈빛조차가 쇠사슬이 묶여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이제 그 가해자의 네. 편이고 가해자의 도구이고 거기서 그 공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그 저항을 할 어떤 그런 용기라든가 힘 같은 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고 장애가 없고 이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존의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니까. 근데 정말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는 아무런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소위 많이 이제 하죠.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서 심박수가 뛰기 시작을 하면 110비 넘어가면서 소근육 운동에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신고 번호를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손가락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요. 그냥 있었어. 왜 저항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평가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피해자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없어요. 피해자가 왜 의무사항이 당연한 말씀이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결국은 가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상황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노인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그리고 너무 내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좀 봐달라 그런 온정적인 시각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령이라는 사유만으로 이제 감경이 됐던 사례 제가 두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교사였던 고령의 피고인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볼링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중학생 2명을 강제 추행을 합니다.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그런데 1심, 2심 모두 강제 추행의 어떤 최저 기준인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만 선고를 받습니다. 양형의 이유를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아니죠. 이거는 명확하게 교사가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사건인데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판결인 거죠. 그렇죠. 노인이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피해자들이 중학생이면은 일반 성폭력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실형 선고가 거의 많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놀이터에서 혼자 이제 그네 타고 있는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강제 추행한 70대 노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서는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권고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고령인 점이 상당히 감형의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또 7세 여자아이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서 또 강제추행을 합니다. 재범의 기회를 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점이 대전제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노인이라는 전제 때문에 그 범죄 질이
감형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판결문을 쓰는 거에 있어서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맥락 없이 고령인 점 이런 문구가 들어온다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형과 감형 같은 중요한 결정 앞에는 그것의 논리적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뭐 사형을 한다 이렇게 이게 논리적인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이 어떤 이런 결정적 판결의 논리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도 사실은 그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가 젊은이들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라는 권력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있어서 활용하고 또 노인이라는 어떤 일반인들의 온정적인 시각을 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양형 기준이라든지 양형의 사유, 양형의 설명이 좀 더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반대로 그러면 노인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달라지잖아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또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성폭력 문제에서 통념이 피해자가 노인일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노인 피해자의 발생 비율이 2016년에 560건 정도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고 2020년 800여 건 정도 집계가 돼요. 하루에 2명 이상의 노인 성범죄 피해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령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신고에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내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과연 나를 믿어줄까? 심지어 가해자가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일 경우에 믿어줄까? 젊은 사람이 굳이 왜 노인을 맞아요. 성폭력해? 라는 생각을 사실 누구나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어떤 동네 사람들에게 남사스러워.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영화 69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69세. 노인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이제 소재로 활용한 네. 그 영화인데 사실 실제 사건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60대 여성이 병원에 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다리에 붕대를 좀 새로 감아달라고 이제 3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또 붕대 뭐 처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60대 여성 환자가 30대 남성 조무사한테 강간 피해를 당합니다. 지난 8월 서 씨가 입원해 있던 한 병원. 서 씨가 한 남성 간호조무사와 치료실에 들어간 뒤 30여 분 만에 문을 나섭니다. 둘만 있던 그 30분 동안 서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도 있었고 곧 결혼을 해서 상견례를 해야 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남편이 바로 병원에 찾아오고 이제 그 가해자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자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이런 걸 했다. 나는 이 사람을 강제로 강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인서는 어떠한 강압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자필 서명까지 받아두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가해자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마치 이 여성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처럼 아줌마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마치 이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응해줬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 같은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을 수고했어요. 그러시면서 나가셨거든요. 합의로는 있어요. 네, 강제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자가 오고 피해 여성은 사실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엄청난 소문에 시달렸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동네에 온갖 소문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심지어 늙은 꽃뱀이다. 젊은 남자랑 성관계 했으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소문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 30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60대 여성을 성폭력해? 라는 기본적인 어떤 편견에서 사실 수사를 시작한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피해자분.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증까지 막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데리고 형사들이 대역을 하는 방식으로 60대 여성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자신의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그 현장 검증하는데 조사가 또 울다가 무슨 보면 주저앉고 막 울고 일도 끊고 우리한테 조사 받아봤어요. 3차례나 재조사를 받았고 현장 검증도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의지가 약해 성폭행으로 보기엔 미심쩍다는 이유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 씨는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다 가해자가 입을 막아 의치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번 정도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해요.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3번 다 반려를 하고 마지막 4번째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에 응해서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하고는 관계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구속이 기각됐다 이런 소문이 또 동네에 나다 보니 아 그럼 이 사람 합의하에 한 거 맞네. 그 강간 아니었네. 역시나 아니었어. 이런 식의 소문이 사실 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피해자가 선택했던 것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유서에 이렇게 남겨요. 내가 아이였거나 젊은 여자였으면 그 놈은 구속됐겠지. 그 놈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나쁜 소문도 안 났을 거야. 그 딸 아이랑 남편 눈을 볼 수가 없다. 유서엔 인격을 파괴한 흉악범이 활개치고 있다. 법엔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과 분노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가해자가 5년을 선고받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있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간 합의금 이런 식으로 막 검색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자인서 그거를 직접 작성한 게 사실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보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간 사건인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이 여성이 60대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구속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도 5년이다. 편견이 개입된. 그럼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편견이 개입이 되었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형사 재판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했을 때 저는 요즘 주로 이제 관심사가 생긴 거는 반성문에 대한 얘기예요. 반성문. 사실 너무 언급이 많잖아요. 반성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감형을 해도 되느냐. 반성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좀 경미한 판결을 선고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반성문 써서 감형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많죠.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양엄마는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범행을 자책하고 후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1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형을 줄이려 노력해왔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말이 그리고 진지한 반성이라는 이 문구가요. 실제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결을 선고할 때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로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일종의 권고적인 효력밖에 안 가지는 기준이긴 한데 실제 판결의 한 90% 정도가 이 양형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 양형 기준에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그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유리한 사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뭐 범행의 인정, 뭐 피해자에게 뭐 배상, 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주로 이제 양형 기준에 있는데 유독 이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는 인간의 되게 내면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뭐 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피고인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되게 억울해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요. 진지하게 반성한 적 없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기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진지한 반성이란 건 세상에 없어요. 대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반성의 대상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해야 될 것이거든요. 피해자에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성의 대상이 판사 또는 법원에 대한 반성으로 자꾸 변질되어 있는 거거든요. 2016년부터 이런 진지한 반성을 사유로 감형받은 성범죄 사건이 63%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 일종의 반성이 요식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보통 그 반성은 어떻게 판단하냐, 물론 혐의 인정도 중요한 전제지만 대체로 이제 반성문을 뭐 많이 냈거나 아주 잘 썼거나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냈으니까 뭐 반성하고 있다. 대행업체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원래 사실 있기는 했는데 요즘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 돈을 받고 법원에 낼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는 수십 곳. 돈 주고 반성문을 사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며 파고듭니다. 시장이 형성돼요. 예, 보통 5만 원이에요. 보통 5만 원이고 그리고 많이 받으면 1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써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뭐 행정사 이런 분들이 쓴다 아니면 뭐 작가 출신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반성문 시장이 형성이 됐죠. 되게 서글픈 현실이네요. 제작진이 반성문 한번 의뢰해 봤어요. 어떤 그 업체에다. 예, 상황을 설정을 해서 상황은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16개월의 아이와 부인이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 설정을 했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었던 사람이 3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보행자를 친 사건으로 설정을 했어요. 의뢰해서 받은 반성문이 이건데 8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개가 붙어 있고요. 하나는 법 전문가가 쓴 반성문, 하나는 문예창 작가 출신 작가가 사실 확인되지 않아서 본인이 이렇게 홍보를 한 거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이게 법정에 들어가는 반성문을 저희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 되게 그냥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 항상 있고 전 새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먼저 판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이해가 판사한테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뭐 반성문이 아니고 변명문이죠, 변명문. 거의 중세 유럽의 그 면죄부 느낌이 돈을 내고 죄를 맞아요. 사해받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 5만 원, 8만 원, 뭐 10만 원, 앞으로는 뭐 30만 원짜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돈이 있으면 이걸 의뢰할 그런 시간, 비용이 있으면 그 시간에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성문은 무의미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이 형성된 거는 사실 법원의 기존의 어떤 그 판결 관행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양형 기준으로서의 이런 진지한 반성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체를 하는 방식 또는 폐기하는 방식. 법원이 이제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재판 때는 반성문을 100장 넘게 썼던 조주빈. 또 옥중 블로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난 그 경찰 수사편에서 엠번방 사건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조주빈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작년인데요.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주빈입니다라는 그 블로그를 개설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고 이유서와 다음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어요. 본인이 물론 운영할 수가 없겠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신 운영을 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자필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12주째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판결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그 투가 바뀌어요. 그 사과문에서는 존댓말로 이렇게 다 뭐뭐입니다 이러다가 벌써 판결이 나오자마자 뭐뭐다 뭐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확 바뀌고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는 아예 증언을 했던 피해자 가운데 일부의 증언은 틀렸다는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결국은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됐었고요. 언론에도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뭐에선 이 블로그를 비활성화시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시나 그 반성문이 그 진짜 반성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조주빈은 그 반성문이 반성의 의미가 아니어서 반성문에 대해서 사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좀 지적을 하기는 했었던 사안이긴 해요.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했지만 반성하지 않았고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 같이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했었어요. 또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이런 경우 이게 동일범이라는 거를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건가요? 그 지금 사건이 이제 90년대 후반이잖아요. 90년대 후반. 이때만 해도 사실 경찰에서 이렇게 연쇄성을 갖고 있는 범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사실 거의 부족하던 시절입니다. 관할서 따로따로 그냥 수사를 하는 거네요. 각자의 수사를 하는 거죠. 발생 장소마다. 와,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정지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예,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그럼요.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